예,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교시는 우리가 이제 앞에 자료를 수집을 했잖아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어세스먼트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가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핵심 단계입니다. 커스, 암스와 훌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유형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보면 비교적 친밀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가장 그러니까 이제 실은 그 가족 관계가 실은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인 관계 밖에서도 나타나거든요. 또 보편적인 좀 사회적 관계에서도 문제도 있고 또 공식적인 어떤 조직과에도 문제도 있다. 또 역할 수행상의 문제, 발달 단계상 사회적 전환기 경험하는 문제, 뭐 청소년기 때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결혼 전후라든지 또 내지는 뭐 이직을 했다든지 이렇게 뭐 그 전환기에 있는 것, 또 심리 행동상의 문제, 자원의 결핍이나 부재로 인한 문제, 또 의사 결정상의 문제 이렇게 뭐 이분들은 또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범죄자 일반적 특징을 토대로 한 주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베이모 교수님은 뭐라고 조금 표시했냐면 범죄인의 가족과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참 이 가족의 원가족과의 회복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별히 수감된 거 같은 수감자 같은 경우는 범죄인의 수감 생활로 인한 가족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 발생 이전에도 가족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가족 만남에 행사할 때 보니까 그 다문화 가정 출신인데 부인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그 이혼의 절차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가족이 나를 떠날 것이다 이런 두려움들이 가장 좀 큰 두려움이다. 경제적인 문제, 교정시설에서 수감되면서 기본 생활은 국가로부터 제공받지만 뭐 그 안에 있는 치과 진료, 의복, 간식 등과 같이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그래서 영치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교정시설의 공동생활의 문제가 또 있다. 교정시설 수감자는 독방에 수감되지 않는 이상 다른 수감자와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교정복지사는 먼저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제공해야 된다. 문제 해결에 적합한 갈등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참 이게 갈등 해결 능력이 실은 갈등 상황에서 인간이 살면서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 당연한 거예요. 예, 갈등은 당연한 건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갈등이라는 것은요, 이 시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갈등의 정도, 여가 갈등의 정도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점점 높아지다가 갈등이 아주 피크로 있다가 갈등이 이렇게 좀 누그러지면서 갈등이 와 이렇게 돼요. 이런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갈등이 약간 잠재져 있다가 갈등 이 정도는 갈등이 출현했다가 증가했다가 여기는 완전히 갈등이 접전 아주 교착 상태에 있다가 갈등이 이렇게 좀 수그러들면서 해결하면서 이제 평화적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실은 갈등이 있으면서 여기까지는 갈등이 출현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출현까지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 갈등의 피크점이 왔을 때 아주 문제를 심각하게 해가지고 폭력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피크점에 있을 때 서로 윈윈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보다 빨리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원활하게 윈윈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는 방법을 윈윈의 방법이다. 너와 나가 같이 나와 너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방법처럼 윈 루즈로 가는 거였어요. 윈 루즈, 윈 WL 루즈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의 이제 내가 이기고 네가 지는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윈 루즈 게임을 하면 내가 이기면서 네가 지자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루즈 게임으로 가요. 그러니까 윈 루즈 게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법으로 가야죠. 그래서 법으로 승리를 해도
3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해가 내가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호사 비용하고 내가 그간에 고통받은 거 생각하고 해보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가족관계 힘들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윈 루즈 게임이지만 실은 루즈 게임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윈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든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대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나는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사회복지 대학원생들과 같이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어떤 논문을 썼냐면요. 보육원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회복적 대화 방법을 대화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한 4케이스 정도 그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대화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회복적 대화를 가르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고학년 아이들이 그 밑에 학년을 회복적 대화로 초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애들이 갈등이 있었을 때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 대화법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사회생활 나와서도 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신고를 한다든지 막 싸운다든지 그러잖아요. 갈등이 있었을 때 회복적 대화를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조정의 기술을 배운다면요. 저는 그 아이들이 평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내에서도 하지만 보육원 아이에서도 회복적 대화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정복지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회복적 대화법을 공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때 우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회복적 대화 수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육원이나 또는 사회복 시설에서 사회복사를 근무를 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걸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저는 중요한 어떤 것이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회복적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회복적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앞으로 실은 앞으로의 그 리더십 중에요. 훌륭한 리더십은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과요. 갈등을 잘 관리하는 리더십의 특징이 거의 없어요. 갈등 관리 능력. 그래서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지금 교정의 대상자들 또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잘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심리 행동상의 문제도 있네요. 자, 교정 대상자의 면담 과정에서 교정 대상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신장애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실은 어떤 뭐라고 할까 학교의 적응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적 상담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신과의 전문의나 심리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의뢰해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출소 이후의 생활 문제도 중요하죠. 교정 대상자의 수감 기간에 따라 출소 이후의 생활상의 문제를 다르게 발달하지만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래서 출소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 교도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여주에 그 교도소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안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교도소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되다. 그때가 안 되면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다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계해서 출소 이후의 동행 프로그램도 교도소 내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너무나 그 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제가 예방적 차원에서 초, 중, 고등학교 내에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나 사회적 부정 친구들은 저희는 사례 관리를 차원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사례 관리를 시작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앞으로 6년간 관리하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부적응한 친구들은 아이들은 고3까지 우리가 사회적 지지체계 멘토를 통해 가지고 사례 관리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요 분명하게 중간에 사고를 친다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정말로 관심 있게 좀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뭡니까? 사정의 특성. 자, 그 사정의 특성 계속적 과정이다. 사정은 돕기 시작하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는 걸 계속해서 해야 되고, 자, 이중 촉점을 가져야 된다. 듀얼 포커스를 가져야 된다. 즉 뭐냐면은 심리 사회적, 개인적인 어떤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늘 같이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 속에서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주변 환경 가운데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바뀌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을 보고 개인의 변화, 환경을 변화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라포를 형성해 줘야 된다 그랬죠. 사회복사 상호작용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수집되고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독려가 되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사의 파트너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인파워먼트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이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 첫 번째. 클라이언트 라포가 형성이 되면요. 수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많은 정보 캘 필요 없어요. 클라이언트 라포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클라이언트 라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이 부분에 이 포인트를 잘 줘야만이 그 라포가 형성돼서 클라이언트를 친구로 생각하는 순간 실은 클라이언트를 돕는데 반절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은요,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이것은 진실한 친구로서 내가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님이 나를 정말 진실한 친구로 있다고 느끼게 하는 순간 그건 치료 목표의 반절은 달성했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거지. 예, 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사고의 전개 과정에 전개 과정이 존재하는데 사정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종합하여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고 부분적인 것은 전체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모아지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분 하나를 갖고 전체로 하지 말고 여러 부분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해보는 거,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 자, 수평적 수직적 탐색이 필요한다. 수평적으로는 현재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보들 있잖아요.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이고 현재. 또 수직적으로는 그가 살아온 과정, 아동, 청소년, 노인기까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이가 현재 어렵다 그러냐면요, 그가 아이가 힘들었던 그 과거의 어릴 적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정보가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시간상으로 아동 청소년부터 시작, 태아기부터 이런 것들 수직적인 정보 필요하다. 수평적, 수직적.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데 지식적 근거도 필요하다. 클라이언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과 사회관계에 대한 이해, 가족,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 실전론, 실전기술론, 집단에 대한 것, 지역사회 실천과 하는 것, 또 이거 외에도 사례관리론, 우리가 사회복지사 사회자들은 우리가 이제 이번 금년 작년부터 7과목의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또는 뭐 학교 사회사학복지론, 다문화 수용성에 관련된 등등등 이 선택 과목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클라이언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개별적 특징, 클라이언트 개별화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뭔가 독특한 특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합해서 좀 판단해야 된다. 클라이언트를 어떤 지식 혹은 이론을 적용해서 클라이언트를 도와줄지, 클라이언트 어떻게 무엇을 도와줄지, 그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자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클라이언트를 깊이 들어보고 우리가 배웠었던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연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패러다임 하나만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 클라이언트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이론이나 접근법을 가져야 돼. 클라이언트 상황에 따라서 갖고 온다. 우리가 어떤 이론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깨맞추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정의 도구를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사정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사정할 때 사용되는 도구는 개인, 가족 또 개인과 가족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사정하는 거, 가족적으로 사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족적으로 사정하는 방법은 가계도 같은 걸 그려본다든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소시오그램, 사회도 같은 걸 그려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개인적 사회적 지지 체계를 위한 사정 도구, 개인을 대상으로 사정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면담 계획법, 사회망 지지 목록,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지지 체계가 무엇인지, 또 사회적 관계망, 또 인지 목록, 그 사람들 그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인지 목록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체계도 되지만 그 인지 구조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인지 목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적인 관계망 어떤 사회적을 누구하고 어울려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 가족 차원 같은 경우에는 가계도 2, 3세대를 살펴보고 가족 관계를 살펴보는 것들. 또 생태도 요거 뒤에서 조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 가계도 생태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시오그램도 있다. 소시오그램은 그가 그 소속계에 있는 그가 어떤 다른 친구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보는 그런 것인데요. 아까 이제 가계도나 생태도나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기를 요거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공유, 요거 보이시죠? 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도 한번 볼게요. 요 가계도가 조금 보이실랑가 모르겠네요. 여가 제가 좀 크게, 근데 자, 가계도는 보니까 이제 여기 실천론 같은 데서 여러분들 가계도 그리는 방법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뭐 가족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뭐 남성은 이렇게 세모, 여성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갈등 관계에 있는다든지 단절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가계도의 내용들을 보고 가계도 신호에서 이렇게 이제 가계도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와 누구가 가계도고 몇 명이 낳고 그 다음에 이 뭐 그 여기서 나온 사람 여기서 결혼하고 그래서 그 한 2, 3세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면 가계 흐름이 이렇게 나온 거죠. 누가 누구고 현재 몇 살이고 이런 것들. 자, 생태도라는 것은 어떤 이런 심플한 가계도에다가 이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노기석 씨라는 사람은 보이는 거 보면 씨라는 사람은 회사 뭐뭐 보험회사와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네요. 근데 세계에는 허리 부상이 이 사람이 영향을 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중독 상태이고 기초생활수급권 제도를 600만 원 받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소원한 관계, 단절된 관계, 의존, 한쪽 방향 의존 관계 이런 건데요. 그 생태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그래서 실천론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가족과 나의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 간의 깊이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표를 이렇게 제가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요것은 자 한번 인터넷으로 같이 띄워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시고 또 실전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생태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친구들과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가계도 그리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시오그램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와 나는 어떤 친구와 저기 이제 어떤 집단 활동을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7명이 있다. 그럼 8명이 있다. 그러면 8명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시오그래서는 남성을 세모로 표시하고 또 여성은 네모로 표시하는 동그라미 남성을 세모로 표시하고 여성은 동그라미군요. 그저 이 둘 사이의 관계. 그러면 1번은 지금 4번하고 친한데 4번, 7번 사람하고 표현하는데 2번하고는 좀 서운한 관계네요. 이렇게 7번은 이 사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관계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우호적인 거, 상호 우호적인 거, 무관심 관계 이런 관계네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집단 안에서 누구가 친하고 누구가 친하지 않는 거 발표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측정해 보는 관계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공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원고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소시오그램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과정을 넘어가는데, 자, 요까지, 요것을, 여기까지가, 있는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 과정에서는, 계획 과정에서는, 자,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목적을 구체화시키며 문제로부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과 방법을 찾게 되는 과정이다. 교정 현장에서는 교정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1차적으로 법적 책임을 마치는 기간, 수감 또는 보호관찰 기관 등을 고려해서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자, 2차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마친 후 예전 생활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교정복지다 그러면은 그 수감이나 보호자 기간만 생각하지만 그 후에 정말 정상적 사회 과정 이 부분하고 아까 예방적 차원에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에요. 실은. 이 부분도 예방적 차원과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1단계 계획당 일단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하기. 계획 수립에 있어서 1차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파트너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고요. 자, 2단계. 자, 자, 문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고, 자, 문제를 욕구로 전환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라는 것은 그 좌절된 욕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욕구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는 충족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욕구로 재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메슬로우가 주로 이제 이렇게 계층적으로 몇 가지 욕구를 이야기했는데 가장 밑에는 이제 생리적인 욕구, 먹고 뭐 의식 주문 등 안전의 욕구,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리적 욕구인지 안정의 욕구인지 소속과 사랑의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아 실현 욕구인지를 잘 그 문제를 욕구로 파악해요. 갈등도 이 욕구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인간의 모든 어떤 사회적 문제나 갈등은 욕구로부터 생긴다. 자, 개입 수준을 평가하기.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평가해야 된다. 자, 5단계 1차적인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클라이언트 문제 중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개입의 필요성을 명료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설정되면 실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세부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고요. 계획을 공식화해야 된다. 이제 아까 얘기처럼 이제 서면으로 할 것인지 서면 계약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개입의 방향성을 유지해주고 공식적 계약은 클라이언트 참여를 촉발시켜주며 계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되시고요. 자, 목표를 수립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 목표 수립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 3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